안녕하세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 있으신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나 잘 되는 것보단 자식 잘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고 아직 자식은 없지만 내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어렴풋이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한한 사랑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말도 안 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 얘기예요. 어찌나 욕심이 그득그득한지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나 잘 되는 것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모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남편 힘들게 기르신 거 잘 알고 있어서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효도하며 살자는 마음이 이제는 쏙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남편만 보면 이 결혼 유지해야 하나 싶다가도 언제 어디서 시어머니가 또 튀어나와 절 열받게 할지 가늠이 안 돼서 이왕 이렇게 일 터진 김에 화끈하게 이혼을 질러버려야 하나 고민스럽기 그지없네요. 저희 남편도 저도 개천 출신이에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잖아요. 둘 다 다른 방향으로 성공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부모님한테 받은 거 하나 없고 물고 태어난 수저 하나 없이 이 정도로 먹고 살고 있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열심히 사셨네요 소리 듣는 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죠. 부끄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오셨어요. 형제 자매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두 분 모두 일찌감치 공장 들어가서 일만 죽어라 하셨대요. 가난한 식구들이 발목 잡아 고꾸라질 뻔한 일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옛날엔 지금이랑 다르게 허튼 짓 안 하고 저축만 꼬박꼬박 잘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었잖아요. 뭐 크게 여유로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못 갔던 대학 전 갈 수 있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뭐 어디 이름난 명문대를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대학 들어간 게 부모님께선 얼마나 기쁘셨는지 정말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라도 걸 기세셨다니까요. 아무리 대학 근처라지만 무슨 월세가 이렇게 비싸. 월세 나가는 돈은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가는 돈인데 이게 무슨 낭비냐, 어?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구축 아파트라도 하나 사는 게 낫지 원.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지. 대학가 월세가 좀 비싼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합격했으니 자취는 시켜야 하는데 월세는 그야말로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덕분에 좀 허름하긴 하지만 대학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구축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5분 거리에서 자취하면서 늦잠 자고 수업에 꼬박꼬박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9시에 수업이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버스 타고 겨우 지각을 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땐 그저 투덜투덜 하기만 했었네요. 남편과는 CC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랑 함께 살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자취까지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애들이랑 몰려다니고 술 마시고 하느라 1학년 내내 허송세월 보내고 처참한 성적표 받아들고 나니까 이대로 살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딸내미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양심에 엄청 찔리기도 하고요. 뒤늦게 취업에 도움된다는 봉사활동이며 동아리 활동이며 부랴부랴 찾아서 하다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숫기도 없고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는데 김버모 김버모 저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했거든요. 수석 입학으로 들어와서 학과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버모? 아, 별명이 백범호라잖아, 백범호. 몸이 100개가 아니냐고. 진짜 쟤 같은 애들이 대학에 들어와야 맞는 거지. 조기 졸업한다고 수업도 꽉꽉 채워들어.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면 맨날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 거기다 동아리 활동까지 안 빠지고 나온다니까. 저게 몸이 100개 아니면 가능한 일이냐?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남편은 대학 시절 제 롤 모델이기도 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벤치마킹이요. 쟤처럼만 살면 못해도 중박은 치겠다 해서 그때부터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꼭 근처 자리에 앉아서 졸릴 때마다 꼿꼿하게 앉아있는 뒷모습 보면서 정신 차리고 도서관 가는 시간 맞춰서 저도 따라가고요. 이제 도서관 문 닫겠다는 경비 아저씨 순찰이 돌 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지독한 놈이구나 싶었네요. 황새가 뱁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1학년 때 맨날 친구들이랑 놀기만 했던 제가 스케줄표만 달달 따라다닌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었겠어요. 그날도 도서관 따라가서 몇 칸 떨어진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쳐서 깨우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책상을 퍽 치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니까 나가야 한다고요. 잠도 덜 깼는데 주섬주섬 가방 챙겨가지고 저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그때가 한 10월 정도였는데 확실히 해가 짧아져서 그런지 밖에 나오니까 가로등 불빛밖에 없고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요즘에 대학가에서 여자 혼자 걸어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느니 어쩌느니 하는 괴담 같은 게 돌고 있어서 저도 얼른 뛰어가야겠다고 하고 가방끈을 꽉 붙들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대뜸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산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저랑 발을 맞춰서 걷더라고요. 깜깜해서 위험하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요. 넌 공부도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집도 먼데 왜 맨날 도서관에 오는 거야? 너 공부 잘하잖아. 너한테 공부 배우려고 따라다닌 건데 어떻게 말 한 번을 안 걸어주냐? 진짜 뭐 이렇게 골 때리는 애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남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집 앞까지 절 데려다 준 남편은 자기 따라다닐 목적으로 그러는 거면 앞으로 도서관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백도 못하고 차인 건가 했는데 네가 정 공부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동아리 활동 끝나고 알려줄 테니까 굳이 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사귈 때도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아, 이 사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삘이 딱 꽂혔다니까요.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동아리 끝나고 나서 남편과의 1대1 과외가 시작됐습니다. 전 나름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옷 고르는 데만 1시간씩 걸렸는데 남편은 정말 스파르타식 과외만 진행하고 쌩하니 아르바이트를 가버렸어요. 덕분에 저 1학년 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적은 엄청나게 올랐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매주 붙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랑 말 한마디 안 섞던 남편도 저랑은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고요. 기말고사 성적이 좋으면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유치원 부탁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남편과 연인이 됐습니다. 사귀기만 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남편, 연애부터 녹록지가 않았어요. 공부도 해야지,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데이트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고, 대학생들 흔히 하는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 남편 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원 가서 산책하고 대학가 앞에서 제일 저렴한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하는 게 전부였지만 그때 참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마저도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매번 제가 계산하려고 그러는 게 내심 미안했었나 봐요. 나 졸업하고 나면 세무사 시험 준비할 거야. 우리 집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엄마 혼자 벌어가지고 나 겨우 대학 등록금까지 만들어 두셨고, 그래도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며 공부며 죽어라 열심히 했어. 내 주제에 지금 연애까지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사치인 것 같아. 너한테도 못할 짓이고, 데이트랍시고 뭐 제대로 해준 것도 한 번 없는데, 너도 졸업하고 나면 회사 들어갈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나보다 괜찮은 사람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런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연애했으면 좋겠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 달라고 했어? 그냥 시간 날 때 얼굴 보고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게 그렇게 어렵냐? 뭐? 회사 들어가면 너보다 괜찮은 사람 훨씬 많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고? 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 세무사 합격하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려고 지금 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나 절대 못 헤어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 성격이 더럽게 착해요. 집 형편 어려운 것도 뻔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귀자고 먼저 땡깡 부린 것도 저였고요. 지금도 저한테 미안해서 제 입장 먼저 배려해서 헤어지자는 얘기 꺼내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 그럼 그러자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너 시험 합격하고 나면 정식으로 나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다니까요. 남편은 미안해서 그랬던 건지 제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던 건지 눈물을 찔끔 흘리대요.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이면서 헤어지자는 소리는 대체 어떻게 했던 건지 싶어요. 조기 졸업을 한 남편은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시작하고 전 졸업하자마자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바쁘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추 서로 스케줄이 맞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랑 변한 건 없었어요. 남편은 죽어라 공부만 하고 전 죽어라 일만 하고요.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은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워낙 어려운 시험이기도 했고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생활비며 학원비며 번답시고 대학 때처럼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벌써 2년째 시험날 제가 더 긴장해서 하루 종일 책상 밑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편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것이 참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성실하기도 둘째가라면 서럽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한텐 그렇게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건가 하고요. 이제 진짜 포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 난 안 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너한테도 미안하고 나도 괜히 허송세월 날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넌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할래? 그럼 시험이 당연히 어렵지 안 어려워?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이면 왜 뒤에 사자가 붙겠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기운 빠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지쳐갈 무렵 기쁜 소식 하나가 절 찾아오게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합격 소식이었냐고요? 아니요, 고대하던 그 소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뜬금포인 소식이었죠. 대학생 때부터 쭉 살고 있었던 낡은 구축 아파트에 갑자기 재건축 호재까지 붙으면서 집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앉아있으면 이주비에 나중에 새로 지을 신축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집값 올랐을 때 얼른 팔고 나오라고요. 차라리 있는 대로 대출 몽땅 끌어받고 아빠가 돈 보태줄 테니까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 하나 사서 얼른 들어가라고. 재테크의 재자도 몰랐던 저희 아버진 재건축이니 뭐니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중에 엎어질 거 생각해서 집값 올랐을 때 얼른 빠져나오라는 의도로 그러셨던 거였는데 신용대출 몽땅 끌어다가 그렇게 급하게 이사했던 아파트 부동산 호황기라 잘 맞물려서 정말 아파트 값이 천장에 없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 거 보고 저희 가족 모두 입을 떡하니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게요? 상황이 어쩜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회사에서 3년간 순환근무 통보를 받아 경기도에 있는 지사로 발령까지 보내준 바람에 집값 왕창 오른 아파트 전세 놓고 전 사택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대출이자 갚고 나서도 따박따박 고정 수익까지 생겨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돈을 벌었다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언젠가 재미삼아 봤던 사주에서 평생 돈 걱정할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말이 진짜였나 보구나 싶었다니까요. 여유자금 생기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남편 뒷바라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호구 같은 짓이냐 싶겠지만 오래 연애를 하면서 그만큼 확신이 섰던 것도 있었고 이 사람 든든한 뒷바라지만 있으면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짜고짜 남편 찾아가서 나 직장도 있고 여윳돈도 있으니까 딱 1년만 너 뒷바라지 좀 해주고 싶다고.
대신 1년 후에 합격하고 그때부터 또 착실하게 1년 동안 돈 모아서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죠. 자기가 어떻게 내 돈을 받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남들 죽어라 공부만 해도 모자란 시간에 언제 돈 벌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느 세월에 합격해서 결혼할 거냐고. 이건 저도 양보 못하니까 미안하면 합격증 들고 와라 엄포를 놨습니다. 제가 한번 고집 부리면 또 못 말리거든요. 제 말이 영 틀린 소리도 아니니 남편도 미안해 죽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제 지원 받아서 그때부터 공부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왜 안 불안해요. 결혼도 안 한 남자한테 월세며 학원비며 다 지원해주다가 헌신짝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나 배신할 사람은 아니다 확신 갖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합격자 발표 날 아직 퇴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전화 오는 거 보고 아, 이제 됐구나 싶어 화장실 들어가 펑펑 울며 전화 받았어요.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앞으로 너 몸 고생이든 마음 고생이든 할 일 없이 내가 평생 노력하면서 살게. 정말 고마워.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해낼 줄 알았다고. 당신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수습 떼고 대형 세무법인 들어가 딱 1년 반 걸려 결혼 준비 마쳤네요. 대학 시절부터 벌써 동고동락한 세월이 몇 년인지 인생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들어간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인생이 너무 내 마음대로 흘러오기만 했던 걸까요? 삶이란 것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기만 할 수 있겠어요. 결승점을 목전에 두었다고 생각했죠. 이젠 저희 두 사람을 찾아올 고난이 더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죠.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남편에 대해 한결같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댁 때문에요. 대학 때부터 남편이랑 좋은 관계로 잘 만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남편 합격 소식을 제 소식처럼 기뻐하시면서 결혼 허락 받으러 온 남편 꼭 끌어안고 그동안 고생했다 다독이시느라 바빴죠.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 했던 거 뻔히 알고 계신 시어머니한테 저희 부모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는 들을 수 있을 거라 잔뜩 기대하며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혼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유난스러우실 수 있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러시잖아. 혹시라도 당신 입장에선 기분 나쁜 소리 나오더라도 그냥 어른들 하는 소리다 하고 대충 흘려들어. 알겠지? 설마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일까 봐? 별 걱정을 다 한다. 어머님이나 나나 고생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한 건 매 한 가지인데 오히려 공감대 형성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이해하지 누가 이해하겠어. 인사 가기도 전에 그런 소리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뭘 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었는지 저도 참 웃기는 사람이죠. 뒷바라지 쪽은 내 전문이라고 어머님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유난 떨어가며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 복병 중에 복병, 강적 중에 강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면 자기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더니 시험 합격하자마자 무슨 결혼을 한다고 내가 남편 복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식 복도 없나 싶다. 그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이제 아들 덕은 네가 다 보게 생겼구나. 들어가자마자 반겨주기는커녕 못마땅한 얼굴로 팔짱 끼고 절 위아래로 훑어보고 들으라는 듯 한숨 푹푹 쉬는 시어머니 보고 1차 당황,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눈치 보면서 차려둔 밥 모래알처럼 씻고 있으니까 또 한숨 푹 쉬면서 숟가락 탁 내려놓고 하는 소리에 2차 당황. 아, 시어머니 눈엔 내가 같이 고생해서 아들 세무사 만들어 놓은 귀한 며느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고생해서 만들어둔 아들
홀라당 채가는 불려시로 보이는구나. 그때 알았죠. 남편도 당황해서 엄마 지금 손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툭 끊었고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애초에 나 시험 합격하지도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내 뒷바라지를 했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결혼하면 누가 엄마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왜 사람 불편하게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든다고 엄마 말 톡톡 끊어먹는 놈한테 내가 뭘 더 바라니. 됐다. 내가 말린다고 네 뜻대로 안 할 것도 아니고 허락은 뭐하러 받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뭐 더 할 말도 없으니까.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합격하자마자 결혼하는 거 서운하신 마음도 알겠지만 이 사람 한 명한테 효도받는 것보다 저까지 두 명한테 효도받는 게 어머님도 더 좋으시잖아요. 저희 이제 나이도 있고 시험 합격하면 결혼해야겠다. 오래전부터 약속도 했었던 거라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네?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신부들, 이제 막 결혼한 새댁들 사이에서 전염병 도는 거 있잖아요. 천사병이요. 저도 말기 중에 말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마음 어떻게든 이해해보겠다고 그렇게 처음 인사하러 온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하는 시댁에다가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겠다고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그제서야 입술 대빨 나온 거 집어넣대요. 너 처음에 인사 오고 결혼 허락 받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왜 해야 되니 뭐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그래도 영 생각이 없는 애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하네. 내가 정말로 얘를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지 알고. 그리고 나서는 또 신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자기를 닮아 머리가 좋았네. 얘가 나 아니었으면 세무사는 꿈도 못 꿨을 거네. 어쩌면 하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만 몇 년인데요. 대학 등록금 내주신 이후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남편이 뭐든 혼자 생고생한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도 다 본인 덕이랍니다. 독립심을 키워준 거라나요? 자기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애랑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효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네네 맞죠 그렇죠 하면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겠다고 열심히 옆에서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방 또 기분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말이에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전 진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조수석에서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묘한 기분에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도 민망하고 미안한지 엄마가 좀 유난이라고 그래도 당신이 거기서 잘 얘기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마음고생 안 시킨다고 했으면서 이러다 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나 내내 마음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결혼하고 나면 당신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엄마도 처음에만 저러다 말 거라고 걱정하는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신신당부하던 남편의 말을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남편을 아주 더럽게 사랑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 남편에게 쏟아진 제 청춘이 아까워서였는진 몰라도 그래 이 정도 시련은 그동안 우리 둘이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시댁이 편안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아주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행복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질투로 사사건건 결혼 생활에 시비 걸기 바쁘셨거든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 절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게 배 아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적적하신 거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아들, 와이프랑 행복하게 지내는 꼴 보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저야 당연히 사이 좋죠. 연애할 때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매일같이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고 처음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잔뜩 들떠가지고
분위기 잡는다고 둘이서 생전 안 먹는 스테이크 굽고 와인 사다 놓고 근사한 분위기 연출해 놓고 남편한테 기대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데 테이블에 올려놓은 남편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립니다. 시어머니예요. 천년의 분위기도 확 식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한숨 쉬면서 전화 받으니까 옆에 있는 저도 다 들릴 정도로 전화기에 대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는 뭘 하느라고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니네는 연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네 어디 자빠져서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 이럴 때면 연휴 맞춰서 한번 들여다보지는 못할 망정 안부전화 한 통이 없고 내가 전화해도 한참 있다가 받고 둘이서 합심해서 나 왕따 시키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챙겼다고?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연휴에 집에서 좀 쉴 수도 있지. 됐다. 이러다가 나 죽으면 장례식이나 얼굴 보러 오는지 모르겠네. 끊어! 크리스마스뿐이겠어요. 어버이날이며 현충일이며 뭐 빨간 날 연휴 껴있는 날에 어디 놀러 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본인한테 같이 가잔 소리 한 번을 안 하냐고. 꼭 그것도 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렇다고 저희 둘이 뭐 시어머니한테 무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냐?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친정도 그렇게 자주 안 가는데 어머님은 혼자서 적적하실 것 같다는 이유로 몇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리는데도 그냥 나 빼놓고 좋은 데 가고 나 빼고 좋은 거 먹는 게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죠. 남편 공부하고 뭐하고 어머니랑 떨어져 지낼 때도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서 뭐 하는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을 하신 게요. 남자들 결혼하면 쓸데없이 효자 된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본인이 어머님한테 더 학을 떼더라고요. 참다 참다 자기도 어지간히 열이 받았는지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도 집이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와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평소에 화 잘 안 내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저희 시어머니 한동안 잠잠하신가 했더니만 얼마 못 가서 대형 사고를 치셨다니까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잖아요. 저 지금도 기가 막히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사연 쓰는데 뒷목이 아주 뻣뻣해지는 것 같네요. 아,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그걸 왜 엄마 마음대로. 아, 진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또 전화기에 대고 인상 팍 쓰고 짜증을 내고 있길래 어머님이 뭔가 신박한 일을 저지르셨구나 짐작만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당황해선 별일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도 진짜 웃긴 게 처음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시면 남편도 저기압이 되고 괜히 중간에서 눈치 보이고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한테 비꼬는 소리 하시는 것도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아, 어머님 또 저러시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짜증을 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 어쩌네 시시콜콜 얘기를 했을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길래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받는 일이 절 기다리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우리 집에 좀 와라. 얘기 들었지? 나 이사한 거. 니네가 하도 바쁘다고 뭐하다고 난리를 쳐대길래 내가 니네 귀찮게 안 하려고 별말 안 하고 조용히 이사했어. 퇴근하고 남은 버모랑 둘이 들려라. 알겠니? 네? 어머님 이사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고요? 넌 네 시어머니 이사한 것도 여지껏 모르고 있었어? 너네는 부부끼리 대화라는 거를 안 하냐? 나 니네들 옆 동네로 이사 왔다. 니네가 하도 집이 멀어 못 오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길래 내가 그냥 가까운 데로 이사 왔어. 하여튼 퇴근하고 남은 둘이서 들려서 인사라도 하고 가. 이제 가까운 것도 아니라 못 오니 어쩌니 그런 되도 않는 핑계는 못 대겠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고 전화기 붙들고 시어머니랑 입씨름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였나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 진짜 정상 아닌 거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집 가까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오라 가라 하냐 벌컥 화를 냈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저희 옆 동네에 월세방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땐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어머님 이사 오신 거 알고 있었냐고요. 너무 화가 나면 머리가 핑 도는 거 아세요? 전화 받다가 진심 혈압이 터지려고 그러는 건지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바닥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다니까요. 멀리 살아도 이렇게 사람 피 말리는 시어머니, 이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와버렸으니 얼마나 또 사람을 들들 볶을까 상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고. 나도 그날 전화 받고 알았어. 가서 화도 내고 난리도 쳤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집 빼고 원래 있던 대로 가라고. 이사 비용이며 뭐며 다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내 말은 듣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 나도 진심으로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갑자기 어디 아프시기라도 한 건지, 왜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야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생판 남인 난 어떨 것 같은데? 나 진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때문에 매일매일 불행해 죽을 것 같아. 전화 벨소리 울리면 어머님한테 온 걸까봐 심장 두근거리고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또 어머님이 전화해서 초칠까봐 불안하고 그때마다 죽상하고 있는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짜증나고 이게 맞아? 마음고생 안 시킨다면서 이게 마음고생이 아니면 뭔데? 하여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자. 이대로는 나도 못 살겠다. 내가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어야지. 진심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매일같이 피가 마르는 이 기분을 누가 알겠어요. 남편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진동소리가 딱 봐도 어머님인 것 같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 이거겠죠. 이대로는 나도 못 살겠다. 남편이랑 끝장을 내던지 어머님이랑 끝장을 내던지 단판을 봐야겠다 싶어서 남편 질질 끌고 시어머니 이사 왔다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 속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 혼자서 아주 말짱하신 얼굴로 시어머니 이사 왔는데 집들이에 빈손으로 왔냐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진심 시어머니고 뭐고 머리채 붙들고 쌈박질이라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이 어디가 불편하셔서 이사를 오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니네가 멀어서 못 온다 핑계 대서 내가 왔다고요. 저 어머님 옆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해도 매일같이 들려서 문안 인사 드릴 생각 전혀 없고요. 어머님이 이사 안 가신다고 하면 제가 이사 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차 내올 테니까 앉아라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제가 먼저 줄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 기간도 끝나고 어머님이 끝끝내 이사 안 가신다고 하시면 제가 다시 회사에 발령 신청을 내든지 이직을 하든지 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 속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제 얘기 듣자마자 어머님은 너는 내가 온 게 그렇게 꼴도 보기 싫냐고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사를 가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 얼굴 보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유난을 떨어대냐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싫어요. 싫다고요. 저 친정 부모님 얼굴 보고 목소리 들은 지도 한참 됐어요. 출근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한테 무난 인사라도 드리러 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사 가실 생각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가면 되겠네요. 제가 서울에 전세 내준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살던 집 처분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당신 뭐하고 멀뚱멀뚱 서 있어? 당장 집에 가서 이삿짐 센터 알아봐. 어머님 이사 가실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야지. 어쩌겠어. 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예, 넌 어떻게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고 있어? 어머, 기가 막혀서.
넌 이런 소리 하려고 온 거니? 응? 그동안 저도 많이 참고 살았죠.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하시는 시어머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남편 손목 붙들고 시어머니 집 문 부서져라 쾅 닫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무릎 꿇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자고. 이사 준비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사 간 집 주소도 어머니한테 안 알려드리겠다고요. 이럴 거면 갈라서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남편은 또 무슨 죄가 있나 싶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마만 쥐어 짜듯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머리가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긴 말할 필요 없어. 내일 당장 이삿짐 센터 알아봐. 나도 그냥 한 소리 아니니까 당신 출퇴근은 뭐 어떻게 하든 직장을 옮기든 그건 알아서 하고 나도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한 번만 더 어머니 문제로 날 실망시키면 그땐 진짜 끝이야. 알겠어? 남편한테도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참고 참고 참다가 한 얘기였죠. 남편도 정말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다가 다음날 휴가 내겠다고 연락하고 겨우 마음 진정시키고 두통약 하나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남편이 아침상 차려놓고 미안하다고 편지까지 써놓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새 화가 좀 누그러들어서 저도 마음 진정하고 회사 발령 신청 생각해서 당장 해야 할 업무들 한창 정리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쯤 됐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누구지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예요. 진심 인터폰으로 얼굴 보는 순간 몸에 피가 확 식는 느낌인 거 있죠? 여긴 왜 또 찾아왔지 싶고요. 주차장에 너 차 있는 거 다 보고 올라왔다. 할 얘기 있으니까 문 좀 열어봐라. 그냥 입 다물고 없는 척 하고 있을까 했는데 그새 차까지 보고 왔는지 시끄럽게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이웃한테까지 쪽팔린 꼴 보이기 싫어서 겨우 문 열어줬습니다. 검정색 봉다리에 과일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치신 게 조금은 미안하셨나 사과라도 하러 오신 건가 싶어서 거실에 앉으시라고 하고 차를 내왔죠. 어제 언제 그렇게 화를 내셨냐는 듯이 또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게 뭔가 수상하다 싶었어요. 어제는 나도 너도 예민해져 있어서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응? 아무리 고부 갈등 한다지만 너랑 나랑 사이가 좀 좋았어. 괜히 어제 짐 빼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 내서 왔다. 아니에요. 어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어제 드렸던 말씀 다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저희 예정대로 이사 준비할 생각이고 혹시라도 마음 돌리려고 오신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어제 얘기를 뒤집어 엎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난 싫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이사 가시겠다고 그럽니다. 솔직히 속으로 그럴 뿐이 아닌데 어쩐 일이야 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신혼부부 거쳐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응? 너네가 나랑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게 소원이다 하면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 네가 어제 서울에 아파트에 있다는 소리를 진작에 했으면 내가 그렇게 성을 낼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지 말고 그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어? 아, 너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 와봐서 알겠지만 내가 얘 키우면서 평생 아파트 한 번을 살아본 적이 없다. 안 그래도 평생 아파트 한 번 살아봐야지.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성공하면 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한 번 타봐야지. 그게 소원이었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내 소원 들어주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니? 너네도 나랑 떨어져서 지낼 수 있어서 좋고, 난 아파트 살아봐서 좋고, 아,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만
무슨 대단히 선심 쓰시는 것 마냥 제 아파트 얘기를 듣고 그건 내가 살겠다.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태도에 진심 기가 막혀가지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웃는 게 진짜 기분 좋아서 웃는 거라 생각했는지 너도 좋은 생각인 것 같지 하고 맞장구를 바라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싫은데요 하니 뭐 하고 되묻습니다. 그거 제 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돈 보태주셔서 산 제 집이라고요. 제가 세를 내줬으면 내줬지 그 집을 왜 어머니 살라고 내드려요?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그냥 어머니 혼자 좋으신 거 가지고 왜 저한테 좋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그 집 어머니 살게 내드릴 생각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이만 나가주세요. 야, 넌 네 시어머니가 아주 만만하게 보이냐? 나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 내 덕에 남편 얻어 살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대들어 대들기는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그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저도 이제 그래 어디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냥 속에 쌓여있던 얘기 막 내뱉었죠. 욕만 안 했다 뿐이에요. 시어머니도 제 얘기에 부하가 치밀었는지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아들이랑 이혼해라 시전하더니 결국 제 뺨까지 올려붙였습니다. 제가 어디 가만히 서서 뺨 맞아주고 있을 사람이에요? 네, 이혼하려고요. 그래도 사람 좋아서 데리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신 나간 엄마 데리고 사는 인간 제가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이혼할게요. 됐죠? 그러면 저희 남남이에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제 집에서 꺼져요. 꺼지라고요. 저도 질세라 시어머니 어깨 밀치면서 신발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진짜 미쳤냐고 발까지 굴러가면서 패악질을 부리길래 저 핸드폰 들어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라고 했지? 지금 니네 엄마가 우리 집 올라와서 내 아파트 살고 싶다고 난리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너랑 이혼하라면서 내 뺨까지 때리더라. 이게 맞니? 내가 이런 꼴 당하면서 살아야 돼? 당장 와서 이혼 서류 쓰고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어? 뭐? 내가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이 기겁을 하더니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랑 통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 지금 빨리 집에 와라 소리를 지르고 아주 의기양양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당연히 자기 편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눈을 희번득하게 뜨고 신발장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무시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체감상 한 1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도어락 비밀번호 찍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아들,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아이고, 저 미친 기집애가 내 어깨를 밀치고 아주 깡패가 따로 없더라. 저거 당장 이혼하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엄마 어깨 좀 봐봐라, 어? 저 우악스러운 게 밀쳐서, 어디 멍이나 안 들었나? 여보, 괜찮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미쳤어요? 제정신이야? 내 인생에 도움은 못 될 망정 자식 앞길에 똥물 뿌려도 유분수지.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 대체 나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는데 뭘 그렇게 뜯어먹고 싶어서 이러는데 얼마나 더 빨대 꽂고 사람을 빨아먹어야 내 인생에서 떨어질 건데. 남편이 오자마자 또 콧소리를 내면서 징징거리는 시어머니를 냅다 밀치고 저에게 달려온 남편은 제 얼굴을 붙들고 살짝 부어있는 뺨을 살피더니 시어머니에게 버럭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죠.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짜내면서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정말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 봤습니다. 나 죽으면 장례식에 나올까 그러셨죠? 장례식에서라도 자식 얼굴 다시 보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내비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손 올린 그 순간부터 어머니랑 제 인연 끝났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나가보시라고 어머님 손목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남편 모습에 저도 적잖이 놀랐는데 어머님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방금까지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뺨 때리던 기사는 어디 가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거라는 아들의 얘기에 싹싹 빌기 시작하는 시어머니가 전 그냥 소름 끼치게 싫을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아줄 거란 기대를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남편한테 그랬어요. 뭐 하고 있냐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고요. 저희 남편 진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결국 저희 시어머니 그 악독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식과의 인연 제 손으로 끊어낸 모지리 같은 엄마가 됐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어머니에게 질려버린 자식이 하는 모진 소리만큼 무서운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자기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시어머니 고이 모셔다 드린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럽니다. 자기도 이제 그만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말아달라면서요.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이 현명한 일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 생각만 하면 이 사람도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고통받았던 피해자일 뿐이라 참 안타깝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당분간 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나가서 지내겠다 얘기하고 남편과 떨어진 지 딱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보다 험한 꼴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정말 남편 마지막으로 믿고 눈 딱 감고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 결혼 생활을 쑥대밭을 만들 것 같아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러 일들로 스트레스 잔뜩 받아온 전 이미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한 것 같아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 한 줄 적어 올려봅니다. 답답한 인간이라 욕만 하지 마시고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들을 한 줄씩 남겨주시면 이 힘든 상황 헤쳐나가는데 큰 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 한창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예비 엄마랍니다. 이제 막 임신 6주가 됐죠. 남편은 제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으스러질까 아주 걱정이 태산이라 요즘은 출근도 못하고 재택근무 중이에요.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친정 식구들까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절 지키는 중이라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듣는 것 같네요. 남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큰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우리 꼬맹이라고 부르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었죠. 큰오빠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장난을 칠까 절 골려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큰오빠 몰래 절 도와주곤 했답니다. 특히 수학을 잘해서 고등학교 땐 과외 선생님이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에겐 그저 오빠였거든요. 남편 역시 절 단순한 여동생으로만 생각했고요.
그랬던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답니다. 당시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고마운 일이죠. 전 삼남 일녀의 막내입니다. 아주 오빠들과 살벌하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오빠가 셋이나 되니 분명 사랑 듬뿍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저희 가족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랍니다. 물론 오빠들이 절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란 것이 문제였죠. 오빠들이 저지른 만행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두고 보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오빠도 친정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죠. 친정 아버진 진짜 괴짜 그 자체예요. 4차원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사람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짧은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의 한 아버지가 사춘기 딸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딸아이가 평소 입는 옷이며 화장을 똑같이 하고는 말투와 행동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울 치료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인들이 너무 재밌다고 웃으면서 보내주던데 전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속에 당사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중2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사춘기가 좀 거칠게 왔었거든요. 친정 어머니와 말만 했다 하면 언성이 높아졌고요. 그때 전 오빠들도 한 수 접어줄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랬던 제가 단박에 정신을 차린 것이 바로 친정 아버지의 거울 치료였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예쁘지 않아? 너 맨날 예뻐서 하고 다닌다며. 내가 패션을 모른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으면서 왜? 나도 네 말대로 예쁘게 하고 다녀버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뭘 입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화장품, 그거 전부 제 방에서 가지고 온 거죠. 우리 딸이 하고 다니는 거 더 좋아 보여서 말이지. 립스틱도 발랐는데 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흉내내고 있는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짧은 치마에 머리는 또 어떻고요. 거기다 화장까지 해가지고는 아우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네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거기다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제 충격을 넘어서 공포나 다름없었답니다. 가족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말이에요. 전 그날 이후 바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은 물론 짧은 교복까지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었죠. 친정 아버지께선 예뻐서 좋다고 하더니 왜 아깝게 버리냐고 말씀하셨지만 전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는 아주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화 캐릭터로 분장을 하고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본인도 코스프레를 하고 참여를 했었답니다. 아빠, 어디를 가신다고요? 그 옷은 또 어디서 나셨고요? 그 이벤트 너무 재밌겠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옷도 입고 나온다며? 봐라, 아빠 뭐처럼 보이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왜 그걸 따라하세요? 나 진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야. 내가 언제 또 이런 만화 캐릭터가 되어보겠어. 재미있어 보여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럼 좋아하겠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아빠랑 같이 코스프레 이벤트에 나가냐고요? 저의 절규에도 친정 아버진 끄떡도 하지 않으셨죠. 결국 전 이벤트 행사에서 친정 아버지를 피해 다녀야만 했고요. 그런데 멀리서 봤지만 진짜 친정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전 절 골탕 먹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심지어 비서 아저씨랑 기사 아저씨까지 함께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답니다. 이 정도면 친정 아버지의 괴팍한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기행이 가끔은 제게 도움이 됐는데요. 2년 전에 그 사건도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을 거예요.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재밌고 즐거웠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남자친구에게 북극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을 인간이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제게 웃음을 많이 준 남자친구는 그 전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그려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을 때 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곤 바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오빠 때도 그랬지만 누굴 데려오든 반대하는 말씀을 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식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면 무조건 응원한다는 쪽이셨죠. 그런 저희 부모님께선 남자친구를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친정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친정 어머니께선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절 따로 불러서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인지 물어보셨죠. 처음이었습니다. 오빠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한박 웃음을 짓던 친정 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며 제게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당시에 전 남자친구와의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고, 어머니께선 그런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에 무척이나 기뻐했고요.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느냐고 물었죠. 전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왜 남자친구가 자기네 호텔에 와서 선을 보고 있냐고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당연히 전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가 급하게 회사에서 연락이 와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던 것도 취소한 상태였거든요. 친구는 그럼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뭐냐며 제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어색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물구나무를 서서 봐도 선을 보는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똑똑히 들었다고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직접 자신이 서빙을 나갔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처음 일을 배울 때를 제외하곤 해본 적 없는 일까지 하면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기 위해 가까이 나갔던 친구는 확실하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다며? 프로포즈까지 했다는 인간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당장 여기로 와. 와서 이 새끼 쥐어 뜯어 놓든가 하라고. 혼자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봤자 너희 호텔이 뭐가 좋다고. 내가 따로 연락해서 얘기할게. 이 상황에서 우리 호텔 이미지 챙겨줄 정신이 어딨다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리? 친구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얘기를 했지만 전 오히려 담담하게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부모님이나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약속을 한 것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꿈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잠시 소파에 누워있던 전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을 고스란히 남자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죠. 전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군요. 전 6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랑 전혀 달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자. 고작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것뿐이야? 회사 일에 선을 보는 것도 포함이 되는 줄은 몰랐네. 거짓말한 건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진짜야.
남자친구는 누나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는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갔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에게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러니 함께 봐달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나갔는데 사실은 선을 보는 자리였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며 제게 설명을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는데 있을 법한 얘기라는 생각은 들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형님이 남자친구를 속여가면서까지 선을 보도록 만들었냐는 것이었어요. 형님이 왜 당신을 속여가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나랑 결혼한다는 소리 아직 집엔 안 했어? 부모님께 날 소개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거 당연히 집에 얘기했지. 그런데 다들 바빠서 좀처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누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허둥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이 사람이 숨기는 것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청산유수가 따로 없이 말을 줄줄 하는 사람이 더듬거리며 대답을 한다는 것에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처음엔 숨기는 것 없다고 부정하던 남자친구는 끈질긴 저의 추궁에 결국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집에서 절 반대한다고 말이죠. 사실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때 우연히 전시회장에서 시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 반가워하시던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아버지께선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혀를 차시더니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투로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라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못마땅해 하시는 얼굴을 하셨죠. 급기야 나중엔 인사조차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께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면서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엔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졌을 뿐이야. 정말이야. 방금 나오면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만들지 말라고 한바탕 했어. 당신이 모르길 바랐는데 진짜 미안해. 남자친구는 자신에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전 알겠다고 말하며 왜 집에서 절 반대하느냐고 물었죠. 순수하게 궁금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저 저하고 남자친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앞뒤가 꽉 막혔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버님이야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까지 그렇게 나오신다니 좀 당황스럽네. 내 말이 엄마도 누나도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를 다그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싹 바꿔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남자친구의 말처럼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의 사이는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쪽이었죠.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쇼핑도 다녔었죠. 특히 형님의 경우엔 정말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형님은 상대방의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급하게 이혼을 결정했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왔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일도 그만뒀었던 상황이라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전 그런 형님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오빠의 도움을 받아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 심리치료센터를 추천해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니 배신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썩 믿음직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회사로 절 찾아오셨거든요. 전 웹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땐 직접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재능이 제게 전혀 없다는 걸 알고 나선 웹툰과 관련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물론 오빠들은 얌전히 친정아버지의 회사에 들어와 일하기를 바라셨지만 전 전혀 관심이 없었답니다. 대신 죽어라 공부해서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했죠. 여담이긴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선 대릴사위로 들어오셔서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두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친정아버지께선 능력도 없으면서 회사에 숟가락 얹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주의였고요. 그래서 퇴임하실 때도 큰오빠만 아니었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줄 생각도 하셨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찾아오신 그날은 장시간 회의로 잔뜩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갑자기 회사 근처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답니다. 당장 카페로 내려오라고 말이죠. 전 저를 계속 피하시던 분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 바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잔뜩 굳은 얼굴에 두 분이 보였어요. 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죠. 비록 섭섭한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인데 잘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 꾸며낸 목소리였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시큰둥한 반응으로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형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 텐데요. 점심은 먹고 왔다. 같이 먹을 이유가 뭐 있다고. 우리가 한가하게 밥이나 먹자고 여기 왔겠어? 시어머니와 형님은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전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눈앞에 냉수를 들이키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속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든 절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께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빠른 속도로 준비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빠른 속도로 말씀하시는지 듣는 제가 다 숨이 찰 정도였어요. 거기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 전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황하고 말았답니다. 너랑 우리 아들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헤어지잔 말이지. 알아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을 해? 아니, 헤어지자는 말씀을 대뜸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달에 바람 쐬러 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생사랑 잡지 마라. 제 말에 시어머니께선 펄쩍 뛰시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형님 역시 어디서 듣고 온 말이냐며 역정을 내셨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선 한술 더 떠서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좋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니? 적어도 서로 간에 격은 맞아야지. 집안끼리 비슷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랑 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집안끼리 차이가 난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천생연분이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정색을 하고는 긴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헤어지라고 다그치셨죠. 제가 로맨스 웹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작품 속에서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전 역시 웹툰이나 웹소설의 얘기란 현실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나 하고 있었답니다. 전 집안 수준을 언급하는 두 사람을 말없이 가만히 보기만 했어요. 집안 수준이라니? 격이라니?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과연 우리 집에 관해 알구나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왜 말이 없니? 헤어지라는데 알겠다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너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하면 좋을 거 하나 없다.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 와서 계속 식구들 눈치만 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겁을 주시는 건가요? 말 되게 이상하게 하네. 우리가 언제 겁을 줬다 그래?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눈치 보고 설설 기어해야지. 막말로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내 동생이 100번, 1000번 아깝다고 할걸?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비아냥거림에 형님이 바로 발끈하시면서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는지 얼굴은 붉어진 채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우습기만 했죠. 전 솔직하게 형님을 바라보며 그간 제가 도와드린 일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을 봤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못 들었는지 형님과 시어머니는 입을 떡하니 벌리곤 대꾸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는 절 가르치려는 말투로 거기까지 알면서 헤어지지도 않고 버티느냐고 하더라고요. 전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헤어지는 거 확실하냐고 물었지만 전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두 사람이 절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뛰더군요.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싶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낮의 일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거든요. 형님과 시어머니 앞에선 말대꾸까지 하면서 강한 척 얘기했지만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을 들먹거리며 말씀하시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 와중에도 바보같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저런 머저리가 다 있나 하실 겁니다. 답답하시겠죠. 저 역시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론 이런 상황에선 헤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막상 그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이렇게 우리끼리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이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했죠. 얼마 전에도 믿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같잖아. 그런데 뭘 또 믿어달라고 해? 회사까지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무턱대고 움직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서로 좋잖아. 같이 있으면 즐겁고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다는데 부모님 반대 정도야 금방 넘을 수 있어. 남자친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걸 의심했어야 하는데 전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정말 절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나 보다 착각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기세에 밀려 알겠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는 그럼 그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 일주일이 흘렀죠. 작가님과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회사 로비에 계시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셔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며 한참을 기다렸다고 툴툴거리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함께 갔던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두 사람을 그때 그 카페로 데리고 갔죠. 자리에 앉자마자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냐고 한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죠. 물론 또 하실 말씀이 남았냐는 말도 덧붙여서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선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전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고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마음 상한 거 있으면 풀고 없던 일로 하자. 그때도 연락 없이 오셔선 헤어지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뭐예요? 헤어지지 말라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옳게 어른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캐묻고 그래?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기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잖아. 아니,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아야겠다 싶어서요. 그날 저한테 헤어지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가라며 붙들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선 실수라니.
제가 뭘 믿어야 하는 건가 싶어 여쭤보는 거죠. 그럴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적어도 겉으론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는 무조건 저더러 사과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전 기가 찼네요. 사과라는 것이 받는 사람 마음이지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은 제게 헤어지라는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윽박지르며 사과를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하자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셨죠. 그냥 좀 알겠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둘이 좋아 죽는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 녀석이 어찌나 열심히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더라고. 내 아들이 그렇게나 널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들 마음에 상처 줄 뻔했지 뭐냐. 아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렴. 남자친구가 어떤 말로 설득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와 형님의 마음이 바뀐 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전 알겠다고 말하곤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솔직히 전 이 모든 상황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 개운하지 못했죠.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상황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해하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약간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전 이날 왜 기혼자들이 시금치의 시온만 봐도 이가 갈린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네요. 특히 시부모님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지 그 잠깐이지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호들갑을 떨면서 반갑게 절 맞이해 주시더군요. 그것과 대조되게 시아버진 퉁명스러운 얼굴로 고개만 까딱이셨고요. 전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 시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양주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온 사촌에게 받은 스카프를 챙겨갔어요. 엄청난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이름난 것들이라 제 선물을 받아든 형님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눈을 뜨고는 몇 번이나 스카프를 살펴봤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언가 속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져간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눈치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단박에 양주를 알아보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말씀하셨죠. 식사 시간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제가 가져간 양주를 바로 열고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아버지께선 여전히 부모님은 집에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누가 모시고 오빠들? 아니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다들 분가해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는 저만 있고요. 설마 결혼해서 우리 아들더러 대릴사위 들어오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보세요. 거기까진 아직 저희도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나서서는 시아버지께 술이 과하신 것 같다며 말렸지만 시아버지께선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는 저를 바라보며 대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재미있게 살고 싶지 자식들 도움은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 대릴 사위에 대해선 꿈에도 생각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선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신다고 하시면 난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리고 노후를 즐긴다고 하지만 그거 백수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집에서 쌀이나 축내고 돈이나 까먹는단 말인데 우리 아들이 버는 돈 단 1원도 그런 곳에 쓰이는 걸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지.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도 거절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말씀하진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사돈이라니 참 어디다 말하기 부끄럽게.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리세요?
남자친구는 허둥거리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는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서 쉬셔야겠다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시아버지께서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화제를 바꿀 요량인지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하고 싶으신지 물어보셨지만 전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선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제게 빌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술을 드시면 말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는 편이라 그날도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다며 저더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보기엔 전혀 술에 취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겉으론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술도 약하시고 금방 취하신다고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말을 전해 듣고 제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제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결혼에 관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전 점점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고 어머니께서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던 것도 기억났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남자친구는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전투적으로 나섰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메리지 블루가 온 거 아니냐고 했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다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걱정되겠어.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다른 신부들도 다 한 번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막상 식장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결혼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전 남자친구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도 메리지 블루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떨쳐내려고 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 기념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기가 꽤나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부모님께서 언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냐고 하루에도 12번은 물어봤죠. 심지어 빨리 들어오실 수는 없느냐고 하더라고요. 전 기념일을 즐기시는 두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도 이것저것 집안 행사가 겹쳐서 저희의 상견례 날짜는 자꾸만 미뤄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 근처라고 하면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야 종종 있었으니까 전 가볍게 알겠다고 했죠.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전 갑자기 무슨 무게를 잡느냐고 놀렸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질 않았습니다. 자기야, 그 아버님 말이야. 요즘 뭐 하셔? 아버지? 워낙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분이라 잘 몰라. 퇴직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겠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 누구도 묻지 않거든? 왜? 나 아버님을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남자친구는 정말 우연이었다고 하면서 친정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저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 남자친구는 오죽했겠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택시를 탔는데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 날 못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몰고 계셨다니까? 앞에 기사 면허를 보니까 확실히 자기 아버지 성함이었어. 자기 알고 있었어? 정말?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신다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런 걸 모를 수 있느냐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전 알아보겠다고 말하곤 회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죠. 친정 어머니께선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퇴직하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쉰다고 하셨던 분이 택시는 뭐냐고 물었어요. 아유, 너희 아버지 어렸을 적 꿈이 뭔지 알아? 택시 운전사야. 나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평생 택시 몰면서 다니셨을 분이라고. 아, 너도 알잖니? 얼마나 운전 좋아하셨는지. 기억 안 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택시 운전이라니.
미리 말이라도 해 주시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친정 어머니께선 친정 아버지가 원해서 하시는 일인데 놀랄 게 뭐가 있냐며 웃으셨죠. 사실 친정 아버지의 운전 사랑은 유명했거든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운전이 하고 싶다며 비서 아저씨들이랑 박기사 아저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신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택시를 운전하실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전 친정아버지를 누가 말리겠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저의 파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상견례 전날 친정아버지께선 제게 상견례에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분이 의외다 싶었죠. 친정아버지께선 섭섭해하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 친정아버지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물었지만 아버진 웃기만 하셨죠. 상견례 날 일찍 도착한 친정어머니와 전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는 오지 않았더군요. 친정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짜증이 잔뜩 난 얼굴이라고 할까요? 전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른 척 하라고 하더라고요. 곧 음식이 나오고 대뜸 시아버지께서 제게 친정 아버지가 어디 가셨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무척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 지금 사돈과 마주하는 자리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하긴 남의 돈 버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안 되겠어. 없던 일로 합시다. 시아버지께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서는 나가버리셨고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다들 왜 이러시냐며 허둥거리면서 따라 나가더군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게까지 한 상황에서 전 친정 어머니를 바라봤죠. 의외로 친정 어머니께선 무척이나 침착한 얼굴로 저더러 따라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갔죠. 가게 입구에서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얘기가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며 소리를 높였고 시아버님은 아무리 자신이 지금 이 꼴을 하고 있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왔어요. 친정아버지셨죠. 친정아버지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차량 중에 가장 아끼시는 것이었어요. 곧 박기사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셨고요. 분명 큰오빠 차를 운전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거기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박기사 아저씨께서 뒷문을 직접 열어주고 계셨단 것이었습니다. 원래 친정아버지께선 기업가 모임이 아니고서야 절대 이런 식으로 차에서 내리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기사 아저씨가 제게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하시더니 친정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친정아버진 과거 출근하셨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흔드셨고요. 그리고는 벌써 상견례가 끝이 났냐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건네셨어요. 시아버지께선 친정아버지가 내신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기 시작하셨죠. 어제 직접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대접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간만에 어깨에 힘 좀 줘봤습니다. 과하다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두 분 어제 만나셨어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셨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사돈께서 몸소 내가 있는 택시 회사로 오셨더라고. 너도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 후 무료해서 소일거리 삼아 택시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 회사로 오셨더라고 사돈께서. 친정 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가다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식은땀마저 흘리고 계셨죠. 친정 아버지께선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셨지만 정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네요. 아버지께선 잔뜩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딸, 너도 알고 있었니? 사돈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셨을 정도로 수완이 좋았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나름 기사도 쓰면서 사셨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니? 그런 얘긴 처음 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예전에 좋았다는 얘기를 뭐로 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니지. 그 이유가 아니지 않나? 자네 뭐 그 얘긴 나중에 하고. 하여튼 어제 너희 사돈께서 과거가 그리우셨는지 대뜸 나한테 와서 이따위 택시나 몰지 말고 자기 기사나 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얼마나 친절하신지 안 그러냐, 딸?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정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께서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며 극구 부인을 하기 시작했죠. 친정 아버지께서 워낙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선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사돈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사 노릇이나 하라고 하셨는데. 순간 저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시부모님도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당기시며 아무래도 결혼은 무리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더러 친정 어머니를 챙겨 내려오라고 하셨죠. 남자친구가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선 듣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것도 없다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헤어지자고 하셨습니다. 전 집에 오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선 이미 알고 계셨는지 편안해 보이셨고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지만 친정 아버지께선 자신까지 찾아와 막말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날의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는 아침부터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 받지 않았죠. 전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워서 연차를 쓰고 하루 집에서 쉬기로 했고요. 낮에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링거까지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반나절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깨어난 건 밖에서 들리는 친정 아버지의 고함 소리 때문이었어요. 살짝 열린 틈새로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만하지 그래. 자네 속셈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네가 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은 물론이고 자네가 도박으로 생긴 빚까지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어서 딸아이와 결혼하려는 속셈 모를 줄 아느냐고. 전 친정 아버지의 말에 그만 휘청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빚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걸 저와 결혼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결혼 이후 그 많은 빚을 제 명의로 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무조건 결혼을 외쳤는지, 당장이라도 식을 올릴 것처럼 굴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죠. 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의 뺨을 내리쳤죠. 순식간의 일이라 남자친구는 방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모든 걸 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갔고요. 남자친구를 쫓아내고 나니 전 진이 다 빠져버려 소파에 쓰러지듯이 누웠죠. 아버지께선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해 주시며 제 탓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 이 일이 여기서 막을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제 이름을 이용해서 곳곳에 도박 자금을 빌렸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사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돈을 빌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당장 고소를 하자고 하셨고 그때 절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큰오빠에게 얘기를 듣고 왔다며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살벌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참 든든하죠. 남편은 남자친구가 제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를 준비해 검찰에 신고를 했고 사채업자들과도 삼자 대면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알고 보니 형님과 남자친구의 합작품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한 번만 눈을 감아달라고 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남편은 두 번 다시 제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아주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쉬지 않고 몰아붙이더라고요. 덕분에 남자친구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초범이라 얼마 되지 않아 나오겠지만 아마 더 이상 재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주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기억에서 치워버리라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의 제가 행복하고 좋으니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하지만 않았더라면 사연을 보낼 리가 없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간과 저의 행복지수 차이가 어마무지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